춘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는 영어로는 rice라고 쓰죠, 그죠? rice. 배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래가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우리 충남에서 타나미가 발견되는데 그게 한 7,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냐? 전부 가설이고 추정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설은 없다. 어쨌든 우리가 기원지일 수도 있다 하는 게 현대 과학이 밝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배는 이제 우리말로 쓰면 이 베어, 영어로 쓰면 라이스. 학명은 오리자 사티바 린네족이죠. 요게 이제 속명이고 종명입니다. 오리자 속에 포함되는 가장 핵심적인 작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60%가 쌀을 먹는다. 어떤 교과서는 뭐 40몇 프로 얘기를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보면 60% 이상이 식용으로 한다. 식용으로 하는데 메이저로 가장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 또는 점심, 저녁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걸 감안을 하면은 한 40%가 넘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 이 벼다. 벼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여기 이삭이 달립니다. 요 전체를 요 한 식물체 전체를 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벼는 쌀하고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쌀은 요거는 라이스 플랜트죠. 플랜트고 요것은 쌀은 그냥 라이스입니다. 라이스인데 일단은 수확을 하면 요 이삭이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에 나달 알맹이가 많이 달리죠. 기본적으로 100개 정도 달립니다. 달리는 중에 껍질, 외형과 내형, 이 껍질이 있어요. 그걸 일명 왕겨라고 하는데 요것을 벗기는 것이 안에 요렇게 생긴 것이 현미다. 현미. 그리고 여기서 현미를 먹으니까 별로 밥맛이 없더라 해서 바깥 단백질층, 호분층을 벗겨낸 것이 뭐다? 여러분들 요렇게 쌀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뭐가 빠졌다? 요 부분하고 요 바깥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죠. 요게 빠졌다. 그럼 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용으로 하고 있는 쌀의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모양입니까? 아니죠. 왜? 요게 빠졌다. 요게 뭐냐? 쌀눈 해서 씨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눈. 영어로 하면 엠버리오, 배. 여기서 요게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싹이 트는 거죠. 요게 어린 생명체가 어디에 있다? 이 배에 있다. 씨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배유라고 합니다. 배유. 엔도스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쌀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미에서 백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가 또는 제거되는가? 뭐였나요? 배와 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호분층, 단백질 호자를 씁니다. 단백질층, 이것이
벗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양분 구성으로 보면 이 신운에는 몇 프로? 66%의 양분이 있다. 왜? 비타민이라든지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미네랄은 호분층이 많지만 비타민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핵심 물질들은 어디에 있다? 신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바깥에 벗겨진 층, 요걸 뭐라 한다 했죠? 호분층. 이 부분은 전체 양분의 27%다. 그러면 29%죠. 예, 29%고, 그러면 나머지는 몇 프로가 남나요? 100% 중에 5%만이, 맞죠? 5%만이 배유에 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점심 때 먹고 오는 그 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양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쌀의 100 중에 5%밖에 섭취를 못하고 있다. 결국은 안에 이 구성이 뭐다? 전분이다. 물론 단백질도 6% 내외로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로 전분이다. 이 전분은 영어로 스타치라고 씁니다. 근데 전분을 크게 보면 아밀로스와 아밀로 펙틴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아밀로스는 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도 친구들이 즐겨 먹는 카레라이스, 소위 커리라이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퍼석퍼석합니다.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고, 아버지, 삼촌, 그 형님들이 군대 갔을 때는 이 쌀을 먹으면 돌았으면 배가 고팠다.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분 구조 자체가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이제 탄소로 보면, 요래 6탄당이 기본 단위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 이렇게 체인이 이제 연결되겠죠? 이게 일직선으로 거의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프다 하면은 여기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는 뭐죠? 엔자임은 아밀라아제죠. 그러면 아밀라아제가 여기 들어가면 다 브랜치가 깨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해되기가 쉬운 형태가 아밀로오스라는 거죠. 그죠? 그와 반면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회사 시험 치료로 갈 때 엄마가 어떤 밥을 해주시나요? 찰밥 해주시죠? 또 선배,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뭘 사주십니까? 엿하고 찹쌀떡을 사주시죠. 그죠? 그러면 찹쌀떡 또는 찰밥, 이는 찹쌀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찹쌀에 과연 뭐가 있길래, 왜 딱 붙으라고? 그 영혼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핵심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전분은, 이 밥은, 찰밥은 먹어도 배가 쉽게 안 꺼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해를 쉽게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시험 3시간, 4시간 칠 때까지 배가 든든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다. 이 성분은 이제 요게 아밀로스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럼 이걸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요 함량을 가지고 밥맛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결정하는 시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아까 단백질이 있는 현미는 밥맛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입이 퍽퍽해지고 거친 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분도로 토정한 쌀을 먹으니까 밥맛이
겁나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입에 살살 녹는다 하는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전분만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분이 불이 되면 뭐가 된다? 설탕이 돼. 설탕, 당이에요, 당.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을 먹은 학생, 먹지 않는 학생, 집중도와 또 학습 효과, 인지 능력을 비교해 보니 아침을 먹은 학생이 훨씬 집중을 잘하고 수업, 학습 효과도 뛰어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 발표가 됐답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헤드, 브레인은, 뇌는 혈액이 전체 우리 몸 속의 혈액 속에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는 뇌를 수업할 때, 특히 강의할 때 머리를 많이 쓰면 피가 많이 여기 돕니다. 돌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졸리고 쭉 늘어지고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7,000년 동안 우리 역사 동안 쌀을 먹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쌀을 적게 먹는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장의 길이를 봤을 때 1.2m, 어떤 경우는 2m까지 길이의 차이가 난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길다는 거죠. 길다. 그러면 식물성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웨스턴,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 장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어도 흡수할 건 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되는데 시간이 짧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백질이 장 속에 있었을 때, 오래 남아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 몸 안에서, 장 안에서 썩는다, 부패된다. 그래서 부패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귀 냄새도 지독하죠. 어떤 사람들 지독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나. 요걸 이제 다른 동물로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하고 닭하고 돼지하고가 있었다. 어느 게 악취가 제일 지독해요? 닭이죠. 그 다음 돼지죠. 그 다음 소죠. 개체수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무게로 얘기했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소는 초식동물이죠. 풀을 먹는다는 거죠. 풀 또는 곡류를 먹는다. 그 말은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첫 번째 위는 한 두 섬이라고 하면 한 20, 여러분들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죠. 한 20말 정도, 이 정도로 위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온갖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 미생물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입에서 섭취한 먹은 지피나 고관유라고 그러죠. 볏짚, 보리짚, 멜짚, 혈이배치, 호밀, 뭐 다 이런 집류들을 먹어서 안에서 불행을 시키는 거죠. 소와 코끼리는 따로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죠. 먹지 않음에도 몸집이 1톤이 되고 2톤이 되는 겁니다. 기린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냐? 결국은 첫 번째 위 속에 이렇게 커다란 위 속에 미생물들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의 사체가 죽은 것이 양분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동물성 단백질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그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동양인들은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우리 체형에, 몸에 맞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은 쌀밥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더 좋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젊을 때는 현미식, 더 나아가서는 발화시킨 현미는 가바나 폴리페놀이 많이 합성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항산화 물질이 많이 생겨요. 노화가 늦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만약에 현미식을 한다고 하면 이 식물성 아미노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관절이나 또는 인하고 칼슘이 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젊을 때는 어떤 식을 한다? 현미식, 발화현미식을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소위 이제 발화현미식을 하더라도 피틴 성분이 저하된, 줄어든, 그러니까 발화를 시킬 때, 발화현미를 만들 때 그 아미노산을 조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이 노인분들에게도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쌀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논에 배를 심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저죠. 탈곡을 해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현미를 만들고 백미를 만들고 여기서 또 백미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공을 하기도 하죠. 그냥 밥으로 치워 먹기도 하지만 엿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또 뭐 만들죠? 국수도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며 또 술을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하다, 쉽다 하지만은 쉬운 것도 있지만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스마트 농산업의 중요성이 이 가공까지를 나중에 마케팅, 유통까지를 다 다룰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라이스, 쌀 하나만 가지고 여러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게 이것이다, 이 작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재배할 때 무엇을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늘의 성경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한 톨에 한 알에 벽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벽시가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 발한데 요것을 종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드죠. 시드가 있다. 이 종자가 발화를 하는데, 소위 싹이 나는데,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데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내적 조건, 두 번째는 외적 조건이 있다. 내적 조건은 뭐냐? 자, 우리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자세, 태도, 기본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강의 아무 의미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내적으로, 종자 내적으로 보면 종자가 충실해야 된다. 익어야 된다. 배가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적으로 핵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발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인자가 있다. 안에서 소음이 심하다. 또는 막 빗물이 막 들어온다. 그 다음에 막 바람이 세차게 분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런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이 발화 억제 물질이 있을 수 있다. 발화 억제 물질, 요것은 뭐냐? ABA,
들어보셨죠? FCC 애시드, 그 다음에 에틸렌 C2H4죠? 에틸렌 가스. 이런 애들이 발화 억제 물질로 작용을 한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면 발화를 저해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이고, 그 내부적인 요인이 다 파괴가 됐다. 그러면 발화 억제 물질도 없고 종자가 충분히, 특히 배가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외적인 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요인은 뭐가 있느냐? 첫째는 온도가 있다. 두 번째는 수분이 있다. 세 번째는 산소가 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죠? 빛이 있다. 광이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팩터 중에서 모든 종자, 시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다. 뭐?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저온에서는 발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간 또는 수분, 온도, 관계에서는 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기본 채소라는 말을 씁니다. 채소. 최적 또는 채소, 최적, 온도, 수분, 그 다음 산소, 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산소, 광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온도하고 수분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픈된 데, 필드 조건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21% 존재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도 산소는 아무리 적어도 10% 정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물이 담겨진 혐기 조건, 언에어로빅 컨디션 조건에서는 1% 이하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통상적인 호기 조건에서는 대체적인 종자는 발화를 합니다. 자, 물 속에서도 산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발화를 하느냐? 통상적으로 벼는 고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10도씨 이상만 되면 발화할 수 있는데, 이 벼는 인디카와 자포니카로 구분한다 했죠. 인디카는 주로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그리고 자포니카는 우리 일본, 중국 일부,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LA라든지, 그리고 유럽 일부 분들이 이제 식용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포니카다. 이 자포니카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고, 인디카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더라. 그러면 요 인디카는 12도씨 정도 돼야 발화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1970년대 중후반에 나온 것이 통일벼라는 벼가 나왔어요. 그 쌀은 먹으면 돌아서면 배가 고팠다. 이게 인디카입니까? 자포니카입니까? 돌아서면 배가 고팠다. 먹고 나면. 자, 인디카죠? 인디카형 타입이다. 그러면 분해가 잘 되었다. 이것은 발화하는데 온도를 높게 요구를 합니까? 낮게 요구를 합니까? 당연히 높게 요구를 한다. 그죠? 여기 범위에 포함되었다. 물론 이 통일벼를 만들 때는 우리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교잡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혈통을 역추적해 보면 실제 인디카 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도 많고 또 고온을 요구를 한다.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북부지방, 남부지방 비교를 해보면 남부지방하고 북부지방에서 이 통일벼를 재배했을 때 어느 쪽에서 재배한 게 수량이 많을까요?
당연히 남쪽이 따뜻하니까 남부지방에 수량이 많겠죠. 또 북부지방에는 냉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밥맛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하면은 밥맛 하면 어디가 가장 좋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역명을 꼽는다면 경기도 이천, 미국 캘리포니아 가도 이천 쌀 해서 포대에 걸어놨어요. 그만큼 경기도 이천미가 밥맛이 좋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임금님께 진상한 쌀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쌀이죠. 지역이죠. 그런 데는 이 통일배나 인디카 배의 재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다,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다. 동남아 가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마찬가지 이런 동네에 가면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벼를 재배할 때 1년에 2기작을 또는 3기작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한 가지 작물을 1년에 3번까지 재배 가능하다. 그 1년 내에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사계절을 가진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발화 하는데 온도가 우리 자포니카는 10도씨, 인디카는 12도씨 정도를 최소 온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발화 최적 온도는 뭐냐? 최적 온도는 30도씨 내외입니다. 조금 업돼 버리죠? 그리고 바로 또 최고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온도는 이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높아지면은 발화를 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대체로 43도에서 4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화를 못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벼가 그냥 키만 먹을 때 같이 자라는 게 있어요. 열매를 안 맺고 이런 것을 키다리병이라고, 키다리병, 지베렐린 생성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열매를 못 맺고 키만 먹을 때 같이 크니까 나중에 줄기로 카운트 해보면 줄기 수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얘들은 죽어버려요. 그럼 다른 데도 옮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대세가 친환경이죠. 친환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 나아가서는 저탄소 농법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에도 약재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온탕침법이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60도에서 65도씨 내외에서 살균을 하는 겁니다. 살균을 하니까 이 온도에서 대체적인 균이 죽겠죠. 그러면 질문이, 자, 그러면 하루 동안 또는 뭐 한 2시간 동안 살균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익어버리죠. 익어버리니까 발화가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발화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넘어섰다,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10분에서 15분 또는 5분에서 15분 그 사이에서 품종별로 이 아까 왕기의 껍질이 있었죠? 껍질의 두께에 따라서 또는 배의 특성에 따라서 발화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친환경 하면서도 온탕침법을 할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온탕보다는 열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온도입니다. 그 다음 수분입니다. 수분은 통상적으로 벼에서는 21% 이상이면
맵시는 발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콩가는 이 화분가인 벼보다도 약간 높은 온도를 요구를 온도가 아니고 수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3, 25% 통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벼도 21, 23 이야기를 하지만 한 2, 3%, 한 3% 정도 더 수분이 높은 데서 콩은 발화를 한다. 그 최소 발화할 수 있는 수분 양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산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에 잠기지 않는 조건이면 흙 속에서 통상적으로 5cm, 3cm 이내에서는 발화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액미란 게 있어요. 액미, 붉은 살인데 액미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느 날 어느새 막 이상한 놈이 자라는 거야. 자라는데 보니까 이 액미라는 놈이야. 20년, 30년, 40년 동안 이 액미가 없었어. 이 논에는. 없었는데 이놈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액미의 수명이 몇 년이란 얘기예요. 40년이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럼 종자 수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북에서는 3년 또는 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하지만 이 아까 설명한 종피, 이 두께, 그리고 이 사고 있는 강도,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분포하는 지점까지를 작토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가리, 로타리를 하는 층을 작토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래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존이 된다. 그 미라 들어보셨죠? 미라 같은 경우 수천 년 거의 뭐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어떻게 결합이 또는 접촉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분도 결정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보존을 하려고 하면은 산소를 공급 안 하는 조건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조건이면 보존을 또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벼는 우리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이 한알이 핵심적으로 갑니다. 한알을 심었을 때 보통 매달 몇 배의 알맹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단순치로 계산하면 한알을 심었을 때 아주 좋은 조건이면 한 포기가 여기 하나를 심으면 한 포기, 한 주당 보통 15개에서 20개의 이삭을 맺습니다. 한 이삭당 몇 개? 100개의 알맹이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있으면 뿌리가 있고 이삭이 이렇게 15개에서 20개까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이게 10개다 하면 10개 곱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1000개죠. 그죠? 1000배의 수량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게 벼다. 그는 결국은 그 벼라는 애는 미라클 작물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 물론 미생물 제외 우리가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조 알죠? 조는 4000배, 6000배, 8000배까지 가져오죠. 근데 조는 너무 적죠. 좁쌀. 하지만 벼는 이렇게 우리가 주곡으로 사용하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1000배까지 정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벼다 하는 것이죠.